주한미군 감축 얘기는 이러다가는 트럼프 대통령 양치기 소년 됐다가 이제 나머지 끝날 것 같은데 제 1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주한미군 저 방위비 분담 500% 안을 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틀려요. 미국은 의의가 엄청 권한이 커요. 그랬더니 대통령 혼자 떠느라 되는 것도 아니고 국방 수급법에서 28,500명 철수하려면은 의회 동의 얻어라 매년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뭐 본인은 내가 이렇게 1,500억 불, 뭐 3,500억 불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가지고 했다 이런 걸 막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없어요. 사실. 아니 방위 분담 우리도 이제 매년 한 3조 5천억 4조 정도 주는 거예요. 직접비가 1조 5천억이고 나머지 뭐 세계 최고의 그 평택 기지도 있고 오산 기지도 있고 그런 간접비까지만 한 3조 5천억 4조 원을 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겨우 매 주장하는 게 1조밖에 안 받는다 그랬죠. 그 1조도 누적돼 있어요. 지금 쓰지도 못해요.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은행에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더 내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한테 막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고 그러고 벗겨먹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8,500명인데 45,000명인가 48,000 이런 식으로 얘기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신빙성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이제 3년 반인가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 의회는 쭉 하잖아요. 미국은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 행정부에서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 그때 미국 의회가 굉장히 커요.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주일 미군도 있고 주한 미군도 있는데 주일은 일부는 아시아 전략의 코너스톤 주춧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미국 조화에서는. 그다음 한국은 딘치핀. 그 둘 넘어지면 집이 무너지고 마차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중요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어떤 장성이 한국은 큰 한국마음이다. 중국 턱 밑에서 중국을 공격된 그 정도로 네. 중국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 떠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축을 하든지 설수하든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격을 하고 막 철수하려면 철수해 하면은 당황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뱉은 걸 이제 의회에서 딱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우리보다 자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시아 전략을 해서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제일 목적은 북한의 재남침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거였다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도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남한이 압도한다고 알아요. 미국에서도. 네. 우리가 무기 성능도 많지 전쟁은 돈 없으면 지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이. 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핵무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핵 확장을 우리가 해줄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자기들의 동북아 전략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북한 재남침에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의 기지를 만들어주고 이 정도 살기 좋은 그 주한미군 기지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잘 해줬지 않냐. 엄청나게 대접부터 잘해주고. 진짜 우리 주한미군들은 선호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 대접을 잘 받. 그렇게 해줬는데 자꾸 주한미군 문제만 있으면 설수한다.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응?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자꾸 농락하는 것. 이건 아주 안 좋은 버장머리고 좀 센 발언인데. 아무튼 그거를 지금 1기 때부터 계속 주장하니까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이 오히려 더 중시하고 있다고. 미국 전체적인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확실히 더 플러스 요인이다. 그렇죠. 우리의 국익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뭐 훨씬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트럼프하고 엇박자를 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된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전자권 환수 이슈가 재점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좀 바뀌죠. 그동안 계획했던 것이 이제 지금은 전시가 되면 데프콘 3 이상 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이 이제 작전 통제권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 한국군 포스타는 부사령관 역할을 한다고. 전쟁은 미국이 끌고 가는 거고 우리는 보조하는 거, 지원하는 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향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휘자가 되고 미국 부사령관 포스타가 이제 지원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 차원에서 보면은 주한 미군이 책임지고 가면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든든하잖아요. 세계 1등 국가 최대 강대국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데 미국에서 기분 나쁘면 야, 나 지원 안 해줄 거야. 응?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고 미국이 전 세계를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렇게 부사령관으로 간 거는 거의 없어요.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수대 정권이 있으면서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북한이 도발할 때가 되면은 미사일 쏘고 막 긴장감이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걸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건 북한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핵무기는 북한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사용하기 힘들어요. 김정은이가 돌아버린다든지 죽었다 뭐 나 죽고 다 죽는다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휘권 관계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전쟁 억제력 그런데 주한 미군이 자기가 전쟁을 딱 끌고 간다 생각하면은 억제력 면에서는 오히려 낫죠. 내가 지휘해가지고 북한을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겠어 하면은 하는 거하고 한국군 네가 가고 내가 따라갈게 하는 거 틀리죠. 억제 차원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그러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이기고 봐야 되잖아, 이기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기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겨도 마찬가지 다 피해는 입는 건 마찬가지인데 첫째가 억제, 둘째 이기고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미국이 뭐 지휘관 하는 게 좀 유리하죠. 그래야 뭐 신속하게 지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평시작전권을 이미 우리가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도 언젠가는 이양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 양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급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남들이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할 정도로 이 정도면 북한의 핵 문제까지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자강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 뭐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때는 막 미국이 서둘렀었거든. 네.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정권에 따라서 약간 성격들은 다르지만은 저는 뭐 해도 크게 우리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점 가서 큰 소리 치면 돈을 내가 내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미국 가 그러면 내가 국방비를 내가 돈으로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수백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이 같이 하겠다는데 굳이 그걸 뭐 자존심 내세우면서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체크할 건 체크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우발 상황을 다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 미국도 자존심이 안 상하겠네. 이 정도 되면은 나는 해도 된다.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국의 이익이 합치하면 그때는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펜타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아니래요. 하지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건 확인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주한미군의 병력을 줄이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다 바뀌는 그 현상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뭐냐? 이전까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은 미국이 끌어안고 가는 대상이었고 중국을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켰잖아요. 2001년에. 네. 회원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중국 경제가
그렇게 기회를 줬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일본과 독일처럼 중국이 변할 거라고 본 겁니다. 2차 대전 때를 놓고 보면 미국의 적대 국가가 바로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였잖아요. 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나라들을 처음에는 완전히 거지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거지 국가로 만들려고 다 그냥 그 시설들 소련으로 옮기고 미국도 그 과학자들 다 데려가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잘못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게 생긴 거예요. 잘못하면 소련 편으로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이 일본, 독일 이런 데가.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살리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우리의 적이었지만 이들을 품어주자. 이들의 산업화를 지원해주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미국이 사주게 되면 이들이 빨리 발전을 해서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계산 그런 전략을 세운 거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일본과 독일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최고의 부국으로 올라서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최고의 동맹국이 실제로 된 거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중국을 일본이나 독일처럼 변화시켜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WTO 가입을 시키고 실제로 부자가 됐는데 막상 중국은 부자가 되고 나니까 부자가 될수록 점점 더 이제 대들기 시작한 거죠. 동맹국이 아니고 대들기 시작한 거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호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북한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문제가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돈을 벌면 벌수록 점점 더 미국에 대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됐고 또 이 국제기구에서도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을 점점 보이게 됐고 유엔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반도에서 천안함 사태가 터졌는데 미국이 한국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제어하려고 그랬더니 중국이 강력하게 거기에 반발을 했거든요.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상해.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제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소위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태평양 그러니까 이 호주, 일본 해가지고 이 태평양을 둘러서 저 칠레까지 해가지고 태평양 주변에 11개 국가 거기 한국은 빠졌었어요. 그때.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데 한중 FTA 한다고 미국 주도의 FTA는 빠져버린 겁니다. 네. 참 그거 이상한 그림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중국은 배제시킨 거예요. 미국 주도의 FTA에 중국을 일부러 배제한다고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중국이 도저히 낄 수 없는 그런 조건들 그렇게 개방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 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교역을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중국은 제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트럼프에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우린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 안 해 해가지고 거기서 탈퇴를 해가지고 좀 엉망이 돼버렸지만 아무튼 오바마 때부터 이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꽤 있었죠. 트럼프에 들어와서는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된 거고. 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특별히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네. 이건 바이든 때 들어와서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그런 거는. 자, 그런데 이게 트럼프에게 들어와서 중국을 본격적인 미국의 제1 제어 대상으로 삼고자
하다가 보니까 중국이 너무 이제 버거운 상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네,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중국 해군이 너무나 강력해졌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 본토에서부터 그 많은 병력을 싣고 여기 동아시아까지 오는 것도 이게 큰일인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과 접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소위 인도 패시픽,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원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베가 만든 말입니다. 아베가 미국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그렇게 한 건데 제안을 하면서 야, 우리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게 자유진영의 나라들끼리 여기를 다 이제 봉쇄를 하자 말하자면 거기에서 다 미국을 위한 거니까 일본이 주된 역할을 할게 좀 양해해줘 네. 이런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을 쓰고 그걸 미국도 이제 그 말을 쓰게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그게 분명해진 거고 이제. 자, 그러자 보니까 그런데 미국 돈은 쓰기는 싫고 미국이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 중국은 너무 세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이 나라들이 다 이제 미국의 전략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돈도 많이 내길 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주한 미군이며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추길 원하는 거죠. 사실 이전까지 주한 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저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단순했어. 주한 미군은 북한을 저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히 그림이 달라진 겁니다. 미국이 막아야 되는 거는 중국이에요. 북한은 어쩌면 손을 잡아야 되는 대상이 된 겁니다. 북한은 잘 달래서 중국 견제하는 데 써먹었으면 좋겠는 거죠. 말하자면. 러시아도 잘 달래서 중국 견제하는 데 써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지만. 그렇게 그림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도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이거는 대중국 견제용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심정인 거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언론사 특파원으로 미국에 한 4년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되면 미국은 한국과 어떤 중요한 뭔가가 있을 때 평소에 제가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답도 안 하던 고위 관료들이 맞아요. 네. 먼저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너 혹시 뭐 궁금한 거 없니? 이렇게. 그리고 뭐 인터뷰 필요하지 않니? 저는 그때 또 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요런 기사를 그 타이밍에 쓰는 거는요. 미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제가 느낀 미국이라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감축 계획이 없다라고 한 건 이건 뭐 공식적인 거고 그렇지만 물밑에서 이런 게 있으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는 걸 한번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500명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제 그 워딩들로 나타나느냐 보면 물론 그 미국 방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했고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나 이런 데도 28,500명 해야 되고 바뀔 때 바꾸는데 예산을 쓰면 왜 이게 바꾸는 게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대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지난 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숫자 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양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양이 숫자가 아니다. 진짜 질이 중요한 거야.
된다라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을 할 정도가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인지 알만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 물밑에서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되는지를 뭐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또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운용돼야 된다라는 걸 점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미국의 세계 전략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과 미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미국도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요. 이 미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계 전략에 맞춰 나가는지를 생각하는 데 대해서 더 이제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게 병력이 늘고 축소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이 미군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 그런 간의 드라마틱한 변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도 좀 속성도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더 민감하게 또 따져보면 대만에서 어떤 일이 났을 때 거기 병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한미군을 빼서 보내고 그러면 주한미군을 빼서 보낼 때 한국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모든 걸 이제 협의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 대중 압박에 한국도 동참하라. 그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한미군에 받을 영향 이런 건 어떻게 있을까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뭐 우리가 계속 그 진보 정권에서는 환수해야 된다, 보수 정권에서는 시간을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정권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합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근데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게 우리가 돈으로 도움이 될까요? 없는 게 돈으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주둔하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념을 따져놓고 득실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했을 때 돈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뭐 모두가 거의 동의하겠지만 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때 드는 돈은 아마 한국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 창고에 더 많은 무기를 쌓아놔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갖춰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지죠. 안 그러면 미국의 무기로 우리가 퉁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나 낼 것이며 우리 국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계적인 긴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시점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완료됐을 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14년도에 서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할 때도 조건 기반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군의 핵심 방어 능력 확보와 안보 환경이 안정될 경우에 그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투 수행 능력 정보 지휘 통제 역량 같은 실질적인 준비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준비 수준을 한국은 다 되어 있다. 미국은 아직 안 된 것 같다라고 뭐 말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전시작전권 가져가세요.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한국이 돈을 더 많이 쓰니까요. 그렇지만 미군 수뇌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하겠지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요.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면 변화를 향해 움직이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자신들의 속내가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군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오히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돈은 덜 쓰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군들이 군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한국군은 아직 조금 실전 경험도 적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군 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하면서 숙련도도 낮아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반대한다는 말을 좀 우아하게 한 거죠. 우아하게 한 거라서 미국의 입장은 그럴 겁니다. 돈으로 봤을 때는 뭐 가져가세요. 우리한테 더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군의 역량이 진짜 그 정도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약간은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 미국의 이 전략 자산 재배치 관점에서 한반도의 뭐 주한미군 뭐 병력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대중 압박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미군한테 자율성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자권을 가져가 버리면은 사실 유사시에 뭐 대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지원 갔을 때 주한미군은 자유롭게 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런 미국의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잘 안 넘겨주려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트럼프 일기 때 뭐 싱크탱크의 되게 유명한 분한테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한번 사석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자권을 가져가면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미국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실제로 전쟁이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난다면요. 미국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참전해라.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전투가 지금 치열한 중국과 대만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모든 가용 병력을 넣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반대한다고 그 병력 안 빼겠어요? 어차피 한미 방위 조약 뭐 체결돼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뭐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몇 분 인터뷰를 해보고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전자권 전환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미래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한국이 아직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라는 게 몇 년 전까지도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는 걸 봐서 이건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미군들이 한국군을 보는 평가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은 한국이 홀로 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단순히 북한만을 상대로 한다면 그렇겠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6.25 때와 같은 지금 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한국이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것 같긴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3년 체결된 보면 태평양 안보라는 얘기 들어있어요. 지역이. 그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왜 체결됐어요? 미군이 왜 왔어요? 북한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적은 북한이었어요.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그죠? 월남전이 있었지만 그때는 냉전 체제니까 냉전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91년 12월 26일. 그다음 북한이 체제경쟁에 패배했잖아요. 94년부터 98년까지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끝난 거예요. 우리 재래식 전력 세계 5위예요. 북한 35, 36위예요. 핵이 있어도 파키스탄 핵이 있으면 그러면 세계 군사력 6위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치는 거 아니거든요. 자꾸 뭐 핵 없는데 핵할 필요 없어요. 그건 사실은 쓰질 못해요. 일단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럼 주한미군은요. 대북 억제력은 없는 거예요. 핵만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을 언제 변했느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변해요. 한미동맹. 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했잖아요. 지금 청해부대 아덴만에 가 있죠? 지금 국제 공조를 하게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 냉전기 최전선 막는 게 아니고 왜 냉전기 때 동두천 의정부 전방에 있었느냐. 북한이 아니고 소련과 중국을 대리하는 공산권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게 미국의 세계 전략이었던 거죠. 북한을 막는 게.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이제 한국말로 충분하잖아요. 자기들은 전략 자산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핵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캠프홈부들을 기지로 옮겨갔잖아요. 지금 북쪽에 없어요. 이제 인계철선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가 아니고 아시아의 전략 거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라는 얘기 보셨죠? 최근에 그 주한미군이 캠프홈프들을 중앙에 놓고 이렇게 주요 오키나와 뭐 베이징 이렇게 하는 거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의 거점 52,000명이에요. 주일미군이. 우리 28,000이고.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전진 배치 기지인 거예요. 일종의 기지인 거예요. 원래 과거에 일본을 기지국가라고 그랬어요. 주일미군의 기지. 그 우리는 뭐야? 우린 전장국가.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제 미군의 일종의 전진 배치 기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이에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이 성격이 변화한 거예요. 그러면 양안 관계 같은데 우리가 연루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 주한미군은 해군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공군기가 대만까지 가요? 못 가요. 작전 범위가 안 돼요. 자동적으로 연루가 되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 외에 해군 기지가 있잖아요. 미국 로널드 레이건 이 아시아 배치 항모 전단의 기지도 일본이잖아요. 해군력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막강한 해군력이. 이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해병대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오키나와 같은 데는 대만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견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필리핀, 오키나와 이런 쪽이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직접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은요. 해군력이 없는데 어떻게 연루가 돼요? 공군기도 못 가는데 병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군은 일종의 주요한 거점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이게 대만 사태에 갑자기 자동적으로 연루된다? 뭐 간접적으로는 모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더 연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이제 한국군 자체 방위가 가능하고 병력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미동맹 유지와 미국의 전략자산, 핵을 포함한 해구산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명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뭐 감축한다 뭐 증시 그러니까 없어요. 이미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이 있고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캠프 험프리스가 존재하는 한 그다음에 미국의 확장 억제가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우리가 원하는 걸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한미군 28,500명이라고 그러죠. 몰라요 몇 명인지.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1기 8규모가 끊임없이 미 본토로 갔다 지금 순환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걸 아시아의 전진 배치 거점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왜냐? 일본은 섬이잖아요. 한반도는 육상이잖아요. 중국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건 중국으로서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주한미군은 중국과 너무 가까워서 얻어 터지기 쉽다. 맞아요. 네. 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베이징 너무 가깝잖아요. 주한미군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어만 생각하지 말고 베이징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한미군은 수틀리면 북한 통과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주적으로. 그럼 이쪽에도 병력을 증강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주한미군 기지를 운영하는 건 거점 기지를 운영하는 건 안보적으로 대단한 유용성이 있는 거죠. 몇 명 있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자기 기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 다르죠. 시골에 전원주택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하고 땅 차이죠. 땅 차이죠.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축한다, 뭐 어쩐다 의미 없다. 주한미군은 확실히 유지한다. 트럼프든 트럼프 할아버지든. 그리고 미국에게도 유리하고 우리한테는요. 미국 필요하잖아요. 핵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불확실성 시대에 아무리 트럼프가 우리 삥 뜯고 등치지만 이 우주군대 세계 최강의 앞으로도 20, 30년은 우주군 될 텐데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건 안심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성조기 안 들고 다녀도 주한미군은 안 나가고 미군도 남는 장사고 우리도 남는 장사예요. 다만 이제 한미동맹 2.0 시대다. 과거가 아니다. 서로 필요한 만큼 돕고 돕는 동맹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딱 하나만 좀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최근에 이제 조선업 협력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군산항이 함정 MRO 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이 조선업 협력, 이 군함 미국의 군함 증대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일단 조선업은 심각해요. 지금 세계 상선 군함은 빼고 상선을 보면 중국이 54%를 점유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놀랍게도 28%예요. 일본이 11%예요. 미국은요 0.1%. 이번에 하나오션이 그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네. 50년 만에 처음으로 LNG선을 수주했어요. 물론 여기서 다 만들어서 조립해요. 이 현실이에요. 자,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뭐예요? 항공모함이 헐리우드 영화 보면 항상 항공모함 촥 멋있게 가잖아요. 해군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무섭게 군함을 찍어내거든요. 지금 질적으로는 중국이 370쪽 플러스 알파, 미국이 295쪽이거든요. 주요 함정이. 톤수는 미국이 훨씬 많고 질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선업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 막 찍어내거든요. 네. 그럼 손길을 버렸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일본도 아니고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은 28%죠. 이게 상당 부분이 고급 선박이에요. LNG선 같은 거. 네. 중국은 고급 선박 만들면 가서 맨날 사고 나고 터지고 뭐 지금 손해배상 뭐 이런데 한국은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군함은 고급 선박이잖아요. 우리가 이지스-3은 지금 더 잘 만들어요. 정조대왕 같은 거. 틀은 뭐 스파이 레이더 이런 게 문제 못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터 어게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가 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내버려두면 미국 해군력은 쇠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안한 건 니네들 조선업을 배가 아니라 생태계를 살려줄게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로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중국을 때려잡는 게 목표인데 한 놈만 팬다인데 그런데 지금 이 선박 산업은 지금 거의 괴멸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유일한 희망의 빛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가는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은 완벽한 군사동맹의 일종의 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은 뭐냐. 그렇다고 우리 핵심을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 넘겨주고 우리의 경쟁력이 파괴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미국의 1인당 GDP가 8만 8천 불이거든요. 우리는 3만 6천 불이거든요. 2배 넘죠. 네. 중국은 1만 3천 불이거든요. 제조업 생태계가 완벽하게 넘겨줄 그런 상황은 오질 않아요. 어쨌든 미국이 절박한 게 바로 선박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한미동맹의 진화, 현대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유지하는 시멘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